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성실한 심성의 피해자를 먹잇감으로 취급했다면서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 피해자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방송가로도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는 작곡가 돈 스파이크의 마약 투약 혐의까지 오늘은 사건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정부가 개편 방안을 내놨는데요. 국회 문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 뉴스큐 국회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박진 장관 해임안,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예고대로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김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중립 의무와 합의 정신을 어겼다는 건데 현장 보시죠. 우리 국민의힘과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해 줌으로써 중립성에 대한 국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아침 회의에서도 민주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사안을 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라고 규정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남은 것은 헌법상 국회의 해임 건의권 사문화와 민주당의 대통령과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정략만 남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을 싸잡아 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지금 들어도 바이든이라 한 게 맞지 않느냐며 적절하지 않은 말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진상을 규명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뭐라고 말했으니 이와 다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네, 한편 오늘 대통령실을 소관기관으로 둔 운영위도 열릴 예정이었는데 결국 불발됐죠? 네, 애초 오전 10시부터 운영위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개의 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민주당 요청으로 열린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일방적 소집에 반발해 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송원석 간사만 참석했고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인 기세를 몰아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경질까지 예고한 만큼 운영위에서만큼은 야당에 공세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주당은 강하게 규탄했는데 국민적 관심사가 있으면 소관 상임위를 열어 정부 입장을 보고받는 것이 국회의 기본 책무였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양당 간사 간에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위원장의 의견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예산을 놓고 대통령실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당초 발표한 496억 원이 아닌 1조 원이 넘는 혈세가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초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자신의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서 외교가 정쟁이 돼선 안 되고 국익과 국격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박 장관이 오늘 오전 기자실을 방문해 발언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우리의 국익과 국격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질책은 그런 국익 외교를 더욱 잘해달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경청하겠습니다.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입니다. 네, 이러는 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인 24%를 또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한테 설문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한 응답은 24%를 기록해 일주일 전보다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은 65%로 같은 기간 4%포인트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첫 주에 이른바 내부 총질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 24%로 취임 최저 지지율을 찍었으며 이번에 다시 24% 동률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직후인 9월 3주차를 제외하면 긍정평가는 20%대를, 부정평가는 6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이후로 긍정과 부정 모두 외교가 첫손에 꼽혔습니다. 특히 부정평가에서는 발언 부주의와 진실하지 않다는 응답이 포함돼 순방기간 비속어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이번에 화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화성에 있는 제약회사 공장에서 큰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안에 고립된 작업자들이 있는지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폭발 화재 언제 발생한 겁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20분쯤입니다. 경기 화성 향나무베에 있는 5층짜리 제약회사 공장 건물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보로 들어온 화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장 위로 시꺼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도 보일 정도인데요. 큰 폭발음이 들린 뒤에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제보자들은 말합니다. 현재까지 1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제약회사 공장 안에 있는 아세톤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거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공장 안에는 내부 위험 물질도 많아서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애초 소방당국은 2명 이상 작업자들이 내부에 고립된 거로 파악했지만 구체적으로 몇 명이 안에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부터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된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적기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제3차 거시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유례없는 강달러 영향으로 우리 금융, 외환 시장도 변동성이 커졌고 실물 경제 둔화도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내일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일제히 오릅니다. 서울시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전기와 가스 요금을 합쳐서 월 8,000원 정도 오르는 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피부에 와닿는 생활 물가 가운데 하나인데 전기 요금 인상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전력은 내일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7.4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00kW 이상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 능력과 소비 효율화 효과를 감안해 추가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전력 300kW 이상을 쓰는 광업과 제조업 등 산업용 을 사업자와 마트와 백화점, 빌딩 등 일반용 을 고객은 각각 킬로와트시당 4.5원, 9.2원을 더 내게 됩니다. 월 평균 사용량 307kW시인 4인 가구의 경우 이번에 전기요금이 매달 760원씩 증가하고 이전에 인상이 발표됐던 연료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매달 2270원씩 부담이 늘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농사용 적용 전기요금 대상엔 영세 농어민만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증가를 완화하도록 318억 원 규모의 복지 할인도 확대합니다.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비핵심 사업을 조정하는 한편 고강도 긴축 경영 등 앞으로 5년 동안 14조 원 규모의 재무 개선 목표를 이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여건을 감안했다며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해 전기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관련 발표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LNG 수입 단가 상승세 지속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내일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당 2.7원 인상합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당 16.99원에서 2.7원, 15.9% 인상된 19.69원으로 음식점 등 영업용 1요금은 16.4% 오른 19.32원으로 목욕탕 등 영업용 2요금은 17.4% 오르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서울시의 가구당 평균 가스 요금은 월 평균 33,980원에서 39,380원으로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승윤 기자, 정부는 이와 함께 고강도 에너지 절약 대책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위기감이 부족하고 에너지 다소비, 저효율 구조가 고착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난방 온도 제한, 난방기 승차 운유, 조명, 소등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 자영업자 폐업이 늘면서 활기를 잃었던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가 일상 회복 후 또 한 번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창업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폐업도 여전히 많기 때문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황학동 주방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즘에 고물가에 금리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주방거리 사정도 좋지 않다고요? 네, 제가 이른 아침부터 온종일 이곳 거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가끔 지나다니는 사람은 보였지만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가게에도 보시는 것처럼 손님 대신에 각종 주방 물품들이 가득 쌓인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긴 했지만 고물가 등 영향으로 여전히 사정이 어려운 건데요. 처음 일상 회복이 시작됐던 때만 해도 비교적 창업 붐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현재는 다시 물가가 치솟으면서 열풍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섣불리 자영업을 시작하기가 꺼려지기 때문인데요. 창업을 하려다가도 나빠진 경제 상황에 일정을 미루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신 분들도 많이 지금 망설이고 있고 10월 말이나 11월 달로 많이 미루고 있는 편이에요. 일상 회복이 끼친 또 다른 풍경도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때 유행했던 배달 전문점과 공유 주방 등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사람들이 다시 자유롭게 밖을 다니면서 홀 영업으로 돌아가려는 시도 역시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배달 전문점이나 공유 주방 업종에서 쓰던 폐업 물건은 쏟아지는데 홀 운영에 필요한 집기를 사기 위해 주방거리를 찾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업종을 바꾼다고 해도 새로 창업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필요한 물건이 적은데요. 이 때문에 황학동 주방거리 물건 회전율 역시 코로나
코로나 때와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건이 팔리는 속도가 절반 넘게 뚝 떨어졌다는 가게까지 있었습니다. 그나마 코로나 때는 지원금에 의지하거나 배달업종으로 변경해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을 땐 지원도 안 될 뿐더러 업종을 바꾼다고 해도 고물가 상황이 없어지는 건 아닌 만큼 자영업자들과 주방거리 상인들의 한숨은 모두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학동 주방거리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코스피가 개장 후 낙폭을 키우면서 오늘도 연저점을 갈아치웠는데요. 최근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면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투자자들에 대해 증권회사들이 대거 반대 매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0%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초보다 800포인트나 하락하자 돈을 빌려 주식 투자에 나선 계좌의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이 하락해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겁니다. 9월 26일 기준 국내 5개 증권사의 담보 부족 계좌 수는 15,000여 개로 9월 초에 5,000여 개와 비교해 3배나 늘었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공매도를 지목하며 금융위원회를 찾아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세력은 개인 대비 39배 수익을 가져가는데요. 개인 투자자 재산 탈취 수준입니다.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국은 공매도 금지 등 증시 안정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월 1일부터 27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2조 3,50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선 4,800억 원 어치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이득을 봐도 그거를 결국은 달러화로 환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져나가야 되는데 달러화 환전할 때 환차손이 더 커질 거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한국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자. 이래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30.6%로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 2월 외국인 비율이 39.2%였는데 불과 2년 반 만에 9%포인트 가깝게 줄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단기 자금을 투입해 지수 급락을 억제하는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다시 한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 현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시장에 미칠 영향과 전망,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규제 완화 효과를 짚기 전에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좀 흐름을 보겠습니다.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 주에 전국 아파트 값이 전주보다 0.2% 하락했습니다. 2주 연속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억을 되돌려보면 지난해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막 폭등을 한다 이런 소식 많이 보셨잖아요. 당시에 한 주에 0.3%씩 막 이렇게 올랐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만큼 빠르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서울은 0.19% 하락했습니다. 이게 10년 만에 최대 낙폭이었고요. 굉장히 빠르게 올랐던 노도강 그리고 강북 지역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강남 쪽도 낙폭이 좀 상대적으로 덜하긴 해도 상당히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경기나 인천 같은 곳들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는 거는 역시 기준금리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겠죠. 거기다가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면서 지금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거래 절벽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지난달에 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55건이었습니다. 이게 역대 8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에요. 이렇게 거래 절벽이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값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이런 침체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정부가 어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내놓긴 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이죠. 재건축을 하면은 헌 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니까 네. 당연히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새 아파트니까요. 그러면은 그 지금 준공 뒤에 집값에서 원래 초기에 집값을 뺍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상승한 분 그리고 또 개발 비용 같은 것들을 빼요. 그럼 이게 초과 이익입니다. 예. 이 초과 이익이 조합원 한 명당 3천만 원이 넘으면 정부가 최대 50%를 환수하는 거. 이게 소위 말하는 제초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입니다. 네.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에 처음으로 이게 도입이 됐는데 그래서 2008년부터 적용되는 단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이 어떤 때예요? 글로벌 금융위기죠. 예.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적용되는 단지가 거의 없었고요. 네. 그래서 2013년에는 이게 일시 중단이 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8년에 다시 부활을 했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서울 쪽에서 집을 새로 공급을 하려면 사실 부지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걸 통해서 공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익을 정부가 절반까지 회수한다 그러면은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된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냐? 재건축 면제 부담금 면제 대상을 초과이익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중간중간에 구간이 있는데요. 예. 원래는 이 구간을 2천만 원 이렇게 구간으로 나눴는데 7천만 원으로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뚝뚝 떨어뜨려 놔서 예. 50%로 환수하는 구간을 기존 9천만 원 이상에서 3억 8천만 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를 했습니다. 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재건축 부담금을 3조 원가량 징수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한 푼도 없었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좀 정책을 현실화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그 이익 산정 기준의 현행과 개편, 부과율을 쭉 보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부담금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전국 84개 단지가 있는데요. 네. 가구당 부담금이 9,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한 절반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역별로 좀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서울은 강남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이쪽에서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혜택은 좀 적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지방이나 또 다른 수도권, 경기도나 인천 이런 쪽은 상당한 좀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은 보니까 한 84% 정도 감소한다고 하고요. 전국 84개 단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38개 단지는 아예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반응이 좀 엇갈릴 수밖에 없겠죠. 강남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만이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 대책을 보면은 1가구 1주택자가 그 집을 6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추가로 그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그런데 강남 쪽의 재건축 단지를 보면은 1주택자 비중이 절반 이하인 곳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떤 정책을 할 때 다주택자에 대한 배려는 뭐 최후 순위에 두는 게 당연히 맞긴 하겠지만 이것이 어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어떤 추진 과정에서의 동력을 악화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적용될 수도 있어서 일단은 정책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재건축 사업에도 어쨌든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 실효성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대체적으로는 평가가 꽤 괜찮은 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이 제초안 이 제도가 그렇게 썩 성공적이지 않았고요. 예. 2020년 8월 4일에 8사 대책이라고 해서 당시에 공공 재건축으로 하면은 용적률도 풀어주고 고층 제한도 풀어주겠다. 대신에 초과 이익의 90%로 환수하겠다. 이런 제도가 나왔는데 예. 그 2020년에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90%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신청을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재건축이 어떻게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서 지금 워낙 이 제도가 논란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고지를 안 하거나 이런 지자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정책적인 혼선도 좀 줄어들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에 이 재건축 사업의 핵심은 역시 서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는 지금 주택을 새로 공급할 방법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밖에 사실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노후화돼서 빨리 재건축을 해야 되는 단지들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이 보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 부담금 부과율 자체를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세금은 안 내도 그만인 세금처럼 좀 받아들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게 현실화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확실히 부과되는 세금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 어쨌든 가장 큰 어떤 변수라면 금리 인상 시기인데 네. 그런 시기에 지금 제초한 규제 완화까지 변수가 생겼는데 이게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파장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재건축이라는 거는 워낙 좀 지역적인 문제고요. 그렇게 대규모 사업이라고 물론 대규모 사업이긴 합니다만 전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말씀하신 대로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겠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빨리 뛰었던 거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0.5%까지 대폭 낮추면서 이 시장에 풀린 대량의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정책적으로 실패를 해서 수요도 공급도 다 놓친 것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게 반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공급을 강화하고 시장에 많은 것들을 맡기는 이런 측면들도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이것보다는 역시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 것이 집값에 굉장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가 연착륙 경로로 가기보다는 경착륙 경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특히 미국 쪽에서 강하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요. 이런 것들이 주택시장에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기준금리가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미국이 계속 긴축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다음 달 그리고 다음 달에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예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부진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어제 발간한 보고서가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11월을 주택시장의 정점으로 분석을 했고요. 올 내년 3월 그리고 2024년 2월 사이가 주택시장의 저점을 형성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진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도 적어지고 가격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너무 가라앉은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시죠? 세상의 모든 현상에는 다 양면이 있죠. 예. 특히 경제 현상에서 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집값이 너무 하락하게 되면은 지금 기준금리도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빚을 내서 집을 사신 분들이 소위 말하는 하우스 푸어, 그러니까 집은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그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수가 타격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빚을 못 갚게 되면은 그거는 금융회사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그럼 금융회사의 부담이 커지면 결국엔 나라의 부담이 됩니다. 이걸 금융위기라고 합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딱 이런 경로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면서 건설 경기가 많이 꺾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산업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투자도 되고요. 고용도 이루어지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각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일부분도 부진이 얼마나 길어질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포함해서 부동산 시장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전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뒤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없어집니다. 네, 코로나19 재유행이 잠잠해지면서 다음 주부터는 요양병원에서의 접촉 면회도 재개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앞서 입국자 격리 의무와 입국 전 검사가 풀린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집니다. 해외 입국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은 0.9%로 더 낮아졌습니다. 최근 우수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도 함께 고려를 하였습니다. 단 입국 시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역 단계에서 진단 검사를 하고 입국 뒤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할 경우 등에는 검사 제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6차 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된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10월 4일부터 허용됩니다. 방문객은 자가 진단 키트로 음성을 확인한 뒤 대면 면회할 수 있는데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시설의 4차 접종률을 보면 90.3%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중증화율 및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백신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뒤 확진 이력이 있다면 외출과 외박도 허용됩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독감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아직 해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더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만 8천여 명으로 하루 전보다 2천여 명, 2주 전보다는 2만 2천 명 이상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지명 이후 반발과 기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학을 비롯한 교육 주체에 더 많은 자유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 후보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빨리 유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 중에서 사실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산하기관 취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말 대학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심기관이 돼야 되고 또 지역 발전에서도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육부의 산하기관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버스 노사가 새벽에 벌인 막판 재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도 총파업을 철회해 경기도 광역 시내버스가 정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팽팽하게 대립해온 경기 버스 노사가 막판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올해 임금 인상률은 5%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14일 전 배차표를 작성하고 유급 휴일에 수당을 지급하는 협약도 맺었습니다. 시급의 5% 정도. 그리고 내년부터 준공영제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2025년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까진 순탄치 않았습니다. 협상 시작 9시간 만에 노조가 결렬을 선언하며 파업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자리를 옮겨 새벽 2시부터 다시 협상에 들어갔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협상장을 찾으면서 총파업 예고 시간인 새벽 4시 전후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지역 광역 시내버스 모두 차질 없이 운행 중이며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사도 파업 예고를 하루 앞두고 임금 인상안 등에 잠정 합의하며 부산 지하철도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사상자 8명이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피해가 커진 원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전경찰청 수사본부는 그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CCTV와 소방시설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상시 시설 관리는 어떻게 진행해왔고 화재 당일 소방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자료 확보와 함께 관련자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아온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다음 주 열립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 반부터 상습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신도였던 여성 2명은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정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지난 3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마약을 투여했다는 의혹으로 긴급 체포까지 됐던 배우 이상보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처방 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을 투약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씨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그동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거리를 배회하며 비틀거리는 남성.
우울증약을 복용한 뒤 술을 마시고 편의점을 가던 배우 이상부 씨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마약에 취한 것 같은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자택에서 이 씨를 긴급 체포했다가 이틀 만에 석방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등에는 이미 이 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는 기사가 쏟아진 뒤였습니다. 이 씨는 YTN 취재진과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까지 모두 돌아가신 뒤 혼자 남게 돼 우울증을 겪었고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한 게 오해를 불렀다는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마약을 한 적도 없고 마약을 본 적도 없고 마약을 한 사람과 관계된 사람과 연결된 적도 없어요. 전 마약 한 적 없어요. 제가 지금 복용하는 건 신경 안정제예요. 마약 의혹에 휩싸인 지 20일 만에 이 씨는 완전히 누명을 벗었습니다. 경찰이 마약 투여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씨의 모발과 소변을 정밀 감정한 결과 향정신성 약물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경찰은 이 씨가 복용해온 우울증 치료 약물과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긴급체포 근거가 됐던 모르핀의 경우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던 것과 달리 정밀 감정에선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솔직히 저는 정말 마약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뭐 피부로 와닿거나 이러진 않아요. 기다리고 있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어서 이 씨가 체포된 뒤 일부 언론은 엉뚱한 배우를 당사자로 지목하면서 해당 배우가 직접 해명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또 다른 언론은 확인도 없이 이 씨가 마약 혐의를 인정했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추측성 허위 보도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이 씨는 마음을 추스른 뒤 다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혜 그리고 공범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고인 전주환은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어제 1심이 열렸는데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돈 스파이크 사건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계곡 살인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는 사건,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의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변호사님, 17번에 걸친 심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사건 구조가 좀 단순해 보이는데 왜 17번이나 심리가 열렸던 걸까요? 보통 형사 재판은 진짜 짧은 경우는 한 번 공판하고 마치기도 하고요. 네. 결심이라고 하는 거는 재판을 마치고 이제 그 이후에 선고기일에서 판결 선고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7번을 재판을 했다라는 거는 네. 대단히 이례적으로 재판을 많이 한 거고 이거는 바꿔 말하면 증거 조사할 것이 대단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이 피고인들 이은혜 조현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본인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이것을 이제 부인한다, 다툰다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피고인 측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은 재판에서는 당연히 그럼 그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 증거 조사를 하기 위한 절차가 많이 필요한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 증인 신문 같은 거예요. 이은혜와 조현수가 어떤 식으로 피해자를 물에 빠지게 했는지를 지켜본 사람들의 그런 진술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증인 신문도 해야 되고 이렇게 증거 조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17차례나 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결심 공판도 원래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일주일 미뤄진 거고요. 네. 그렇군요. 일단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물론 사형이 있습니다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검찰에서는 이 구형 사유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일단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는 한탕주의에 빠져서 피해자를 마치 먹잇감처럼 그렇게 보고 이제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 이 보면은 재판을 받으면서 이게 지금 구속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또 검사가 이런 진술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구치소 감시망을 피해서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검찰의 문답 내용에 대응했고 수사 검사들을 희롱하면서 대범한 행태도 보였다. 다시 말해서 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대단히 죄질이 안 좋은데 범죄 이후에 어떤 이들이 보였던 태도도 대단히 불량하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 다음 달 27일 날 선고 공판 열릴 예정인데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반반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 앞단의 그 반이라고 하면은 무기징역을 그대로 이제 인정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예. 그러면은 구형을 굳이 깎지 않고 그대로 이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 검사의 구형량에 비해서 법원이 실제 선고하는 양은 조금 낮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감경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네. 예. 그런데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이제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거나 뭐 반성함이 없이 계속 본인은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만약에 죄가 인정되면 약간의 괘씸죄로 봐서 왜냐면 인정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는데 법원에서 굳이 형을 깎아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검사의 구형량 그대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앞에 반은 뭔가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이 그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약간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만약에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피고인들이 죄를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은혜 측 변호인이 그 최후 진술을 하면서 했다라는 그 진술 내용을 보면은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 죄를 한치의 어떤 의심할 여지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법원에서 혹시라도 좀 중하게 감안을 해서 무죄를 만약에 선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수용을 잘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가장 혼인이었다. 뭐 검찰이 영상 폭로를 빌미로 어떤 주장을 강요받았다 이런 주장들도 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결국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고 네. 이게 보면은 처음에 자기에 의한 살인이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냐라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네. 자기 부작위가 쉽게 말하면 자기는 실제 한 거, 예. 부작위는 뭔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은 거.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한. 그렇죠. 그래서 않은 지금 것?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안 구했다라는 것에 보면은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라고 네. 봤는데 검찰은 공소 제기할 때 기소할 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이건 자귀다. 왜냐하면은 그 빠진 사람을 안 구한 게 아니라 사람을 거의 손으로 밀지만 않았다 뿐이지 각종의 어떤 그런 기법을 통해서 정서적인 지배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빠지게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둔 거는 이거는 하지 않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한 거다. 살인의 고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살인의 바꿀 고의가 수 있고 있죠? 실제로 자기로 해서 이제 살인을 한 것이다라고 공소 제기했었는데 아까 처음에 이게 그러니까 결심 공판이 일주일 연기된 부분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바로 결심 공판이 한 주 연기됐던 것이 뭐냐면 처음에 자기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가 됐는데 예. 혹시라도 자기에 의한 살인이 되려면 어떤 것을 반드시 주장 입증해야 되냐면 피해자를 어떤 식으로 물에 빠지게 했는지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입증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혹시라도 실패하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재판부에서는 아마도 검사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자기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입증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러면 부작위에 의한 부분, 빠진 사람을 구출하지 않은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잖아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죄를 좀 추가할 생각이 없냐라고 아마 이제 물어본 것 같고 검사가 그렇다면 우리 부작위에 의한 부분도 공소 사실에 추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심 공판이 한 주일 연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위엔 살인으로 해석을 해도 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공소장에 적시했다. 맞습니다. 이런 공소장에 말이군요. 그 부분을 추가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자, 아까 잠깐 변호인 측 입장이 나갔는데 지금 보면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이 됐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조현수 같은 경우는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를 또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바로 아까 이제 제가 약간 괘씸죄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수사기관이 잘못했다는 주장을 막 하더라고요. 보면 네. 본인에게 이렇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여러 가지 강압 행위를 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면 네. 보통 변호사로서 경험상 만약에 무죄가 인정되면 오히려 피고인한테 아주 유리한 건데 무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괘씸죄로. 왜냐하면 이거는 반성도 하지 않고 도리어 검찰을 공격을 하는 것이어서 재판부에서 만약에 유죄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선처를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경우라든지 항소할 것 같아요. 만약에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에서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요. 유죄가 선고돼서 뭐 무기징역이 됐던 아니면 뭐 징역 15년, 20년이 됐건 간에 지금 이은혜 조연수의 태도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지나치게 형이 과하다 이러면서 또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 얘기를 해볼 텐데 1심에서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신당역 그 보복 살인 사건과는 별개로 스토킹과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분들이 놀랐던 게 네. 아니 어떻게 신당역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9년밖에 안 나오라고 놀라시는 네. 분들께 꼭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예. 이것은 지금 신당역 살인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그 앞에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었던 혐의, 그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그 카메라 등 네. 이용 촬영죄와 스토킹 범죄 그걸로만 일단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거고 네. 이것은 검찰이 구형한 양 9년을 그대로 법원이 선고한 것이어서 우리가 좀 그렇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판부는 이것조차도 일반적인 형보다는 조금 높은 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이건 어떤? 그건 사유입니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보통 유죄가 선고될 때 이렇게 9년형이 선고되는 거는 제가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도 한 번도 네. 본 적은 없어요. 보통은 뭐 많아 2년 6월에서 뭐 3년 이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9년까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피고인이 이 죄질 자체도 안 좋고 예. 그다음에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문까지 제출해놓고 뒤에서는 살인을 계획하고 실제로 실행에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예. 어떤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 뭔가 양형을 좋게 봐줄 이유는 단 하나도 찾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시 또 시간을 돌려보면 피해자가 전주환을 고소하고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자 피해자한테 앙심을 품었고 범행을 저지른 게 바로 그 1심 선고 하루 앞둔 밤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번에 재판부가 내린 어떤 결정에 중점적으로 좀 어떤 부분을 본 건가요? 재판부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오히려 선고를 미뤄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이게 형사소송법적으로는 이런 것도 하나 감안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여러 가지 범죄를 한 큐에 단 한 번의 선고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 우리가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가 미국은 범죄 여러 건을 저지르면 그 여러 건의 범죄 형량을 다 합산하거든요. 그래서 뭐 징역 200년형이 네.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우리나라는 여러 건의 범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 네. 형량이 가장 중한 죄의 1.5배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주환 같은 경우는 그 이미 재판 선고받은 사건과 신당역 살인 사건을 같이 선고받으면 딱 살인 범죄의 1.5배까지만 처벌받으면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9년형을 선고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후에 지금 살인 범죄로 또 처벌받는 경우에는 훨씬 형량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서 지금 이 사건의 선고를 미뤄서 살인 사건 범죄와 같이 처벌받게 해달라는 요청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단호히 거절하고 바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주환의 요구사항은 여론이 조금 누그러질 때까지 선고를 좀 늦추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보복살인 사건, 그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이랑 병합해달라 이런 의견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병합돼서 선고받는 것이 본인한테 양형상 훨씬 유리하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여론도 누그러지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론이 들어보니, 네. 누그러지면 절대 안 되고 계속 네.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참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알고 이렇게 본인의 어떤 행동과 달리 이렇게 재판부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뻔뻔하다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뭐 현장에서 체포됐기 때문에 어떤 뭐 수사에 있어서 그 살인 범죄를 입증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아주 네. 신속하게 예. 지금 보통 살인 범죄나 이런 구속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6개월 이내에 살인 범죄, 보복 살인에 대한 판결 선고도 뒤따를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돈 스파이크 마약 혐의 얘기로 넘어갈 텐데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 사실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해서인지 방송가에서도 좀 이를테면 좀 거리두기 뭐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관심들도 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미 3차례 마약류 전과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일단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동종 전과 3범인데 이게 어떻게 방송인인데 알려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는 본인의 범죄 사실은 비공개 정보예요. 개인정보 보호.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때문에, 알려지지 예. 않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 좀 이상한 것은 보통 연예인들은 예전에 어떤 범죄 같은 거를 저지르거나 하면 이게 워낙 일종의 뭐 공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송가에 캐스팅되거나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스크린을 하는데
확실히 이 연예계의 돈 스파이크의 이런 마약 범죄의 전력에 대해서는 전혀 소문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초범이면은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지금 3회 그 동종 전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상습범으로 어떤 형량이 추가되거나 형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상습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것이어서 당연히 만약에 지금 3년 이내에 그 동종 범죄가 있다고 하면은 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네, 자꾸 이렇게 최근에 뭐 연예인을 포함해서 마약 관련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마약 청정 국가는커녕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신흥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올 정도인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체포됐을 당시에 한 사람이 1000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30g 이게 상당한 양이라고요. 30g? 이게 1회 투약량이 보통 0.03g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1000회분을 투약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 대단히 그 많은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제가 아까 마약류관리법에서 이제 상습범이면 3년 이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거는 1000회분이고 시가로 하면은 뭐 대단히 비싼 뭐 한 1억 원 정도 추정된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또 어떤 범죄가 이게 추가되냐면 대량범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습범 가중도 되고 투약량이나 이런 소지량이 많으면 그래서 우리 지금 특가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회 그 소지되고 있는 마약이 가액이 500만 원이 넘으면 이건 대량범으로 봐서 이 경우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약간 반전이 있는 것은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대량의 어떤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7년 이상 다 나오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방금 앵커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네. 마약 범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실제로 형량은 되게 그러니까 법정형은 센 거에 비해서 네. 실제 선고되는 형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지금 돈 스파이크 같은 경우가 뭐 30g이라고 하는데 4kg가 넘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는 그런 범죄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네. 근데 그런 범죄에서도 실제 징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정형만 놓고 보면 7년 이상이 당연히 선고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한 4년 징역 선고됐었거든요. 예. 그러면 오히려 그 사건과 지금 돈 스파이크 사건을 비교해 보면 그 소지하고 있는 양이 훨씬 적잖아요. 예. 그래서 의외로 굳이 중형이 선고되지 않고 한 3년에서 4년 요 정도 사이에서 형의 수위가 결정될 수도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투약 분량, 그러니까 소지하고 있었던 어떤 분량에 대해서도 지금 돈 스파이크 변호인 측은 이 마약을 희석해서 투약해야 되는데 이게 좀 서툴러서 좀 넉넉하게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글쎄요, 변호인이 이제 어떠한 변론을 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변론이 피고인의 어떤 죄를 어떤 면하는 다시 말해서 예. 무죄 주장을 위한 주장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럼 무죄 주장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보통은 양형 주장이에요. 그럼 지금 이 사건과 지금 여기에서는 그 소지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량범으로 이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결국은 어떻게든 많이 투약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건 맞는데 예. 많이 투약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 뭔가 투약의 어떤 방법이 서투르다 보니까 어쩌다가 보니 많이 갖고 있었다. 다소간에 저도 좀 말하면서 약간은 이게 과연 재판부에 먹힐까 싶기는 한데 네. 어쨌든 뭐 그 목적은 돈 스파이크에 대한 선처 이 부분을 좀 말하고자 함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하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 예전에 출연했던 방송들도 다시 소환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방송이 하나의 기록이 되는 건데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데 하나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다중인격이란 주장을 한 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머리카락이 없이 민머리인 점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먼저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위해서 방송을 이용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뭐 심신미약이라는 것을 과연 지금 재판을 통해서 아직 뭐 재판이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향후 재판에서 심신미약에 대한 주장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돈 스파이크가 방송에서 했다고 하는 말이 머릿속에 뭐 4명이 회담하면서 산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다중인격의 어떤 그런 장애를 겪고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만한 이제 말을 했는데 네. 그 방송을 보더라도 이제 그 방송의 그 오은영 박사인가요? 네. 그분이 예. 이거는 뭐 정신병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형사소송법의 그런 감경 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 심신미약이 되려면 어느 네. 정도가 돼야 되냐면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정도 그 심신 상실이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러한
행동을 전혀 제어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미약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거의 떨어지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네. 뭔가 좀 내 마음에 이렇게 여러 명의 인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본인이 느끼는 정도 가지고 마약 투약에 대한 심신미약 사유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주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의학, 정신학적으로 좀 더 분석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지금 그 본인이 말한 이 대목이 마약 투약의 증상으로 또 해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윗머리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약 검사를 받았을 때 양성 반응을 피해서일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가능성을 좀 짙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마약 간이 테스트를 하는 방식이 네. 보통 이런 채모를 채취해서 예. 이제 하는 건데 보통 수염은 금방 이제 자르니까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그 마약 성분이 더 오래 남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를 이제 이렇게 빡빡 깎으면 이제 간이 테스트에서 마약 양성이 나올 가능성을 조금 회피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는 있는데 뭐 돈 스파이크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만 할 수 있는 상황인 예전에 것 같습니다. 박유천 씨 사례에서도 머리카락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마약 그런 간이 검사할 때 머리카락이 진짜 어느 정도 그 검사에서 실효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런 수염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뭐 하루 이틀이면 깎아버리는데 머리카락은 뭐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간 동안에 이 피의자가 마약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을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턱수염이나 다른 채모에 비해서는 훨씬 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미일 3국의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군은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훈련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독도 인근 해상에서 우길기가 걸린 일본 함정이 참여하면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지금 한미일 3국의 해상연합훈련 실시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해군은 오늘 동해 공해상에서 미일 해군과 함께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오늘 이른 오전 시작돼 늦은 오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3국이 참여하는 대잠전 훈련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5년 만입니다. 한국 해군 구축함 문무대형함과 미 해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등이 투입됐고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구축함 아사히함이 참가했습니다. 각국 전력은 미국의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을 북한의 잠수함으로 가정해 탐지하고 추적한 뒤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훈련할 계획입니다. 해군은 이번 훈련에 대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커지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상자위대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훈련을 벌인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일본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을 넘어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 자위대가 독도에서 멀지 않은 동해 공해상에서 훈련하면서 논란도 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미일이 훈련 중인 해역은 독도에서 동쪽으로 150km 떨어진 공해상입니다. 지난 2017년 훈련이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실시된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군 당국은 북한 잠수함의 활동 예상 해역을 고려해서 훈련 장소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을 비난해왔던 만큼 독도 인근 해역에서 우기기를 단 일본의 함정과 훈련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한미일 3국 해상훈련 사실을 자신의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하면서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한 미 특수전 사령부는 인질 구출과 야간 침투 등의 훈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주한 미 특수전 사령부는 SNS에 티크 나이프 훈련 장면을 공개하고 연합 다영역 훈련이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 비행장에서 수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병력은 비행장 장악과 인질 구출, 야간 자유낙하 침투, 모의 근접 항공 지원과 정밀 사격, 직접 행동 공습 등을 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행위에 대응하고 추가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대북 제재 강화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이효정 부대변인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위협과 도발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며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에 적극 참여했던 한국가스공사가 극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 시작을 한 해외 사업들 정리에 나섰는데요. 지금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전부 가스공사 예상대로 매각을 해도 600억여 원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팔아도 96%가 손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거란 지적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0년 2월 캐나다 혼리버 가스전 사업 지분 50%를 인수합니다. 자원 자급을 높이려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일부로 추진됐지만 금세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9천억 원 넘는 비용이 투입됐지만 사업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가스값이 급전직하한 영향도 컸습니다. 혼리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년까지 더 이상 그 투자를 중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YTN이 입수한 가스공사의 5개년 재정 건전화 계획을 보면 2021년 부채 비율은 379%, 올해는 더 악화할 전망입니다. 때문에 혼리버 가스전을 비롯해 전략적 가치가 낮거나 핵심이 아닌 사업 5건을 시장에 새로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6천억 원을 들인 이라크 아카스 사업 등 지난해부터 매각을 추진한 사업까지 모두 8건이 대상인데 이 가운데 자원외교로 추진된 사업은 4건, 이들 사업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합치면 1조 6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국회에 보고한 예상 매각 대금은 이라크 아카스 사업이 709억 원, 캐나다 혼리버는 120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310억 원을 투입했다가 배관 설치가 무산되면서 중단된 캐나다 북극권의 우미악 광구는 106억 원 손실을 더 떠안은 채 넘겨줘야 합니다. 4개 사업 모두 원하는 대로 매각하면 투자 비용의 4%에도 못 미치는 614억 원만 손해지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손해로 남는 겁니다. 이르면 내년 말, 늦어도 내후년 말까지는 전부 정리하는 게 가스공사 목표지만 구체적으로 매매 계약이 추진되고 있는 건 2건뿐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는 YTN에 이미 투자해 회수하지 못한 비용은 꾸준히 손상 처리해왔기 때문에 현재 공사 재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사업 조정 절차와 내외부 위원 심의를 거쳐 이사회가 승인하면 매각과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했던 MB식 자원외교가 이렇게 씁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담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혈세 부담으로 이어질 거고요. 이미 실패가 예견된 사업인데도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불어난 손실과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지적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국가연구비도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가연구비, 용처를 명확히 밝히고 연구 목적으로만 쓰여야 되겠죠. 그런데 국가연구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쓰거나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쓴 연구자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징계 조치도 내려졌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구비 회수는 지지부진하고 또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대책도 여전히 뾰족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립대 교수 A씨는 연구물품 판매 업체와 짜고 가짜 구매 내역을 만들어 국가연구비를 타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연구비는 휴대폰과 TV, 에어컨 등 연구와 관련 없는 물품을 사는 데 사용됐습니다. 당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주요 대학과 공공연구시설에서 이 같은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된 과제 900여 개에 대한 연구물품 구입비 78억 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 가운데 13%에 달하는 10억 원 정도가 불법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구비로 휴대폰과 노트북 등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한 횡령 정황은 서울시립대 14건, 서울대 9건 등 모두 37건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업체의 세금 신고 내역은 있지만 실제 거래 내용이 없거나 다른 경우도 341건, 연구비를 과하게 타냈거나 연구비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주먹국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부 연구비 회수 대상입니다. 환경 자체가 이제 대학원생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이제 구매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체가 연구실 자체가. 그래서 학생들은 그냥 순진해서 그냥 그래도 되구나, 금액만 맞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사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연구비는 얼마나 회수됐을까? 현장 점검을 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 검토하는 등 조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동안 회수된 금액은 전체의 27%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업체와 연구자가 마음만 먹으면 불법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후 감시 체계나 조사 권한이 있는 전담 기관이 없어 경찰 조사나 제보가 없는 이상 잡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연구비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고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허투루 쓰였다면 당연히 이거는 환수 조치를 해야 하고요. 철저하게 이제 조사를 해서 반드시 제재를 하고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시급한 연구 환경상 물품 하나하나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 같은 거래가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후에 연구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악용됐을 경우 징계와 강력한 환수 조치를 해야만 뿌리 깊은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혈액을 사고 파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선 오직 헌혈을 통해서만 혈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혈액을 관리하고 병원에 공급하는 혈액원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각종 사고나 재난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 대비 시설도 거의 없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새벽 1시 40분, 대구 경북 혈액원에서 난 화재의 불길이 혈액 보관실에 덮쳐서 10,000팩 가까운 혈액이 폐기 처분됐습니다. 지은 지 40년이나 된 데다 스프링클러 같은 초기 화재 진압 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국 대다수 혈액원이 이런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실정이란 게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관리하는 전국 15곳 혈액원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2년 전에 지어진 경기혈액원 단 한 곳. 혈액원은 대학병원 등과 달리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대부분 스프링클러 없는 저층 건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건물 노후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지진과 같은 외부 재난 상황에 취약한데 상당수 혈액원은 지은 지 30년이 넘었고 부산의 경우에는 50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에서 혈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YTN 취재진이 직접 혈액원 가운데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1990년에 설립된 서울 남부혈액원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해 놓긴 했지만 건물 건축 때부터 들어가야 할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화재뿐 아니라 외부 충격이나 오염 등에도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창틀 곳곳에서 물이 새고 혈액 장비 일부는 고무관이 찢어진 채 방치되는 등 깨끗하게 관리하기 쉽지 않은 구조란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예산이었습니다. 혈액원만을 위한 예산 항목이 없고 복지부가 필요한 경비를 그때그때 보조해주다 보니 시설 전반을 보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시설 자체가 가장 최신화를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다뤄짐으로써 어떤 수혈자 분들에게 안정적으로 또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올해 헌혈자는 2년 전보다 월 평균 3만 명 가까이 줄어든 상황. 한 방울마저 소중한 착한 피를 전담 관리하는 혈액원 시설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혈액 관리, 혈액원 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노후화된 시설 그리고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될 때입니다. 특히 혈액원이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으로 한국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운데 관련 조항 적용을 수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조지아주 출신 라파엘 워녹 연방상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대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IRA의 보조금 관련 조항 적용을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에 본격 돌입함에 따라 법안 심의 절차가 당장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계인 앤디 김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은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워싱턴 DC 연방 하원에서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열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조지아주뿐 아니라 미국 전역의 여러 의원들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가 다음 달 4일 다시 열립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일 허리 디스크 파열과 하지 마비 증세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공된 금품의 1인당 액수가 100만 원을 넘는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캄보디아에서 붙잡은 투자 사기 조직 총책 51살 남성 A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월부터 2년에 걸쳐 가짜 투자 사이트나 복권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100여 명에게서 80억여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인천 송도동 셀트리온 가건물 안전교육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2층짜리 건물과 내부 집기류를 모두 태운 뒤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가짜 투표 논란 속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곳을 자국 영토로 합병하는 조약을 오늘 체결합니다. 또 핀란드가 오늘부터 러시아인의 관광 비자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에 동참함에 따라 유럽연합으로 가는 러시아인들의 육로가 모두 차단됐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우크라이나 내 4개 러시아 점령지에서는 러시아로의 영토 편입을 묻는 닷새간의 주민투표가 마무리돼 믿기 어려운 압도적인 찬성률로 영토 편입안이 가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이를 가짜 투표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자국 법률에 따라 이들 지역의 영토 편입 절차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점령지 합병조약 체결식을 갖습니다. в Георгиевском зале в 15:00 состоится церемония подписания договоров о вступлении в соста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체결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독립국가연합 정보기관장들과 회의를 갖고 동원 영후 무분별한 징집 실수가 있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옛 소련 붕괴의 결과로 서방이 혁명과 전국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Цепляясь за прошлое и пытаясь проводить политику диктата во всех сферах, о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экономики до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합병 조약과 관련해서 더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예비군 등의 동원이 가속화되면서 징집을 피하기 위한 탈출 행렬은 여전한 상황. 핀란드는 오늘부터 유럽 국가 간 자유 통행을 보장한 생겐 조약에 의한 러시아인의 관광 비자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The aim of the resolution is to halt Russian tourism into Finland and transit through Finland to other Schengen countries. 앞서 핀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유럽연합 EU 국가들은
관광 비자를 통한 러시아인들의 입국을 이미 금지한 바 있어 러시아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EU 회원국으로 가는 육로는 모두 차단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소 20만 명의 러시아인이 동원령이 내려진 뒤 러시아를 떠났다고 인접 국가들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병합 투표는 완전한 가짜라면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절대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를 뜻하는 영어 단어 never를 3번 연속 사용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 want to be very clear about this.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recognize Russia's claims on Ukraine sovereign territory. 바이든 대통령은 또 주민 투표는 가짜며 조작이라고 공격했습니다. This so-called referenda was a sham, an absolute sham. The results were manufactured in Moscow.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진정한 의지는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에서 보듯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추구하기 위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은 유엔 헌장과 주권과 영토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배라고 비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미국은 가짜 주민투표의 결과나 합법성, 러시아의 영토 병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와 함께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자국 영토를 수호하려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8일 수일 내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병합 작업 완료를 선언하면 그 이후로는 해당 지역을 되찾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러시아 영토에 대한 침범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 보호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주목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동향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정보 감시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절대 용인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축제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런데 계절이 무색하게 그간 제대로 된 축제 한 번 즐기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번 가을은 다릅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축제가 축소된 이후 3년 만에 모든 지역 축제가 돌아오고 있는데요. 연휴가 연달아 있는 10월, 가을 나들이 어디로 떠날지 고민이시라면 잠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거리 예술축제가 오늘부터 개막했습니다.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시작해 벌써 19년간 이어진 서울시의 대표 예술축제인데요. 서울광장과 노들섬 등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 해제된 이후 첫 주말에 열리는 야외 축제로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일상 속 행복을 느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영화 축제도 있습니다. 오늘 서울 소월 아트홀에서 열린 제27회 춘사 국제영화제인데요. 무브 어게인 영화를 봄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국 영화계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운데 3년 만에 대면 시상식을 갖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에 우리 음악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서울 창덕궁 앞 도남문로 일대에서는 서울 국악축제가 펼쳐집니다. 다양한 볼거리부터 소규모 버스킹 공연, 체험이 가능한 투어 프로그램과 악기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역사 여행은 더욱 다양합니다. 은은한 밤하늘 아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창덕궁의 운치 있는 모습을 즐길 수 있는 창덕궁 달빛 기행이 진행 중이고요.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의 왕릉을 둘러볼 수 있는 조선 왕릉 문화제도 시작됐습니다.
각각의 릉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나들이 객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고 하니까요. 새로운 왕릉의 모습도 즐겨보시죠. 서울뿐만 아닙니다. 오늘부터 개막하는 각 지역 축제도 다양한데요. 강원도 행성은 한우축제, 경주 문화재축제, 그리고 부천 국자만화제, 안동 탈춤축제에 고창, 김제, 영주까지 그간 기다렸던 가을 축제들이 대거 돌아왔습니다. 이번 연휴엔 선선한 가을바람 만끽하면서 지역별 축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실내 마스크는 전면 해제지만 자율적 착용을 권고한 만큼